Dubro Suspicion Files. (2006년 6월 6일) 새벽 3시 1분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원룸에서 컴퓨터로 딱 두 단어를 검색합니다. 네, 성추행 그리고 112. 이게 그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디지털 흔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19년째 미궁에 빠져있는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 씨 실종 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게 단순 실종이 아니라 디지털 기록 속에 범죄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워진 기이하고도 비극적인 사건이죠. 맞습니다. 이 사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특히 2025년, 바로 올해 발생한 어떤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네네. 오늘 우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멈춰버린 그날의 시간을 한번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남겨진 그 희미한 디지털 기록, 그리고 19년 만에 드러난 한 남자의 섬뜩한 행동을 통해 왜 이 비극이 아직 해결되지 못했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까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윤희 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그녀는 그냥 실종된 수의대생, 이 한 문장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녀를 이해하는 게 사건의 본질에 다가가는 첫걸음입니다. 이윤희 씨는 당시에 29살이었어요. 네. 이화여대에서 통계학이랑 미술,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두 분야를 전공한 재원이었죠. 와, 통계학이랑 미술이요. 네.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수의사라는 새로운 꿈을 품고 전북대 수의학과에 편입을 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정적인 길을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늦깎이 학생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게 이게 보통의 목표의식이나 용기로는 힘든 결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던 여성이었다 이런 뜻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강인한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게 더 비극적으로 다가오네요. 그리고 2025년 현재 88살이 되신 아버님이 여전히 전주 시내에서 딸의 사진이 담긴 피켓을 들고 계신다는 대목에서는 정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 19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느껴져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려면 실종 직전의 그녀가 어떤 상황, 또 어떤 심리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료에 따르면 정말 운명의 장난처럼 실종 바로 전날에 그녀에게 사건이 하나 터져요. 사건이요? 네,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해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거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었군요. 저는 그냥 불운한 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두 가지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심리적인 문제예요. 심리적인 문제요? 가장 중요한 소통 수단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외부와 단절됐다는 극심한 불안감, 또 고립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런 심리적 취약성이 바로 다음 날 새벽에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녀의 판단력이나 대처 능력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당장 누구한테 연락할 수도 없다는 생각만으로도 공포스러웠을 테니까요. 그럼 두 번째 결과는 뭔가요? 그게 더 치명적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윤희 씨랑 연락이 안 돼도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했지 하고. 그렇죠. 어제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했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종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기까지의 골든타임이 그냥 속절없이 흘러가 버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만약 범인이 이 상황, 그러니까 그녀가 외부와 단절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건 너무나도 완벽한 범죄의 조건이 되는 셈이죠. 소름이 돋네요. 우연히 벌어진 불운이 범인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됐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자, 그럼 운명을 갈랐던 그날 밤의 타임라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료를 보면 정말 분 단위로 긴박하게 돌아가더라고요. 6월 5일 저녁 이윤희 씨는 과외 종강총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2시 30분경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네. 평소에 워낙 예의가 발라서 항상 교수님이나 선후배한테 꼬박꼬박 인사를 하고 자리를 뜨던 그녀가 그날은 아무한테도 말없이 아주 급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급하게 자리를 떴다. 이건 명백히 무언가 아주 불쾌하거나 위협적인 상황에 처했다는 신호로 보이는데요. 누군가를 피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평소 그녀를 짝사랑하던 걸로 알려진 동기 A씨가 그녀를 따라 나섭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걱정돼서 집 앞까지만 바래다 주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간 길에 CCTV가 하나도 없어서 그의 진술이 사실인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네요. 만약에 회식 자리에서 이윤희 씨를 불쾌하게 만든 원인이 바로 그 동기 A씨였다면요. 네, 그렇다면 그의 배웅은 보호가 아니라 집요한 스토킹이자 위협의 연장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그녀가 남긴 마지막 디지털 기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원룸에 도착한 직후인 새벽 2시 58분. 그녀는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다급하게 컴퓨터를 켭니다. 그리고 단 3분 동안 그녀의 마지막 흔적이 기록이 돼요. 네, 바로 그 기록이죠. 2시 59분부터 3시 1분까지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곧바로 이어서 3시 1분부터 2분까지 10일 2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새벽 3시 2분 모든 인터넷 활동이 갑자기 중단돼요. 여기서 111을 검색한 행위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잠시만요. 111을 검색했다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29살 성인이 경찰 신고 번호를 몰라서 검색했을 리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게 저도 가장 의아했던 부분입니다. 당연히 아는 번호인데 왜 굳이 검색창에 쳤을까? 혹시 다른 의미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번호를 몰라서 검색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당신이 극도의 공포나 혼란에 빠졌을 때를 상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 지금 신고하면 경찰이 바로 올까? 성추행도 증거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나? 신고했다가 보복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즉, 이 검색 행위 자체가 신고를 망설이면서도 절박하게 도움의 방법을 찾고 있던 일종의 디지털 SOS, 뭐랄까 비언어적 구조 요청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아, 그렇게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네요. 단순히 번호를 찾은 게 아니라 그 신고라는 행위 자체를 고민하고 두려워하던 심리 상태가 고스란히 담긴 기록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새벽 3시 2분, 그 고민의 흔적이 갑자기 끊깁니다. 마치 누군가 연주 중에 피아노 덮개를 쾅 닫아버린 것처럼요. 너무 부자연스럽죠? 네, 스스로 검색을 멈췄다고 보기에는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외부의 개입, 즉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가해자로 인해서 강제로 중단되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입니다. 그 후 컴퓨터 전원이 완전히 꺼진 새벽 4시 21분까지 약 80분간의 공백이 생깁니다. 자료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이 시간 동안 그 끔찍한 범행이 실행됐을 거라고 추정하더군요. 네, 그 80분이 바로 사라진 시간이죠. 특히 평소 컴퓨터를 끄지 않고 절전 모드로 두던 이윤희 씨의 습관과 달리 그날은 컴퓨터가 완전히 꺼져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 이건 범인이 그녀의 컴퓨터 화면에 떠있던 성추행 112 검색 기록을 보고 경악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직접 전원 버튼을 눌렀다는 강력한 추론에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네요. 만약 이윤희 씨가 직접 끈 거라면 다른 활동 기록이 더 있었겠죠. 쇼핑을 하던, 뉴스를 보던. 그렇죠. 그런데 검색 직후 모든 활동이 멈췄다는 건 범인이 자신의 범행과 직결되는 단어를 보고 당황해서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8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끝이 컴퓨터 전원을 끄는 행위였다는 것은 범인의 심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범죄의 정황이 있었는데도 초기 수사는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한마디로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해 흔적이 없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사건을 단순 가출로 예단해버렸어요. 아, 사실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보면 컴퓨터에 남은 성추행, 112 검색 기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심리적 침해 흔적이었는데 이걸 완전히 간과한 거죠. 친구들이 실종 이틀 뒤에 방을 찾아갔을 때 경찰이 외부 침입한 적이 없으니 들어가도 좋다고 허락했다는 대목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 허락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친구들은 당연히 실종된 친구가 돌아오면 깨끗한 방을 보여주고 싶다는 선의를 가졌겠죠. 네. 그래서 방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범인이 남겼을지도 모르는 지문, 족적, 머리카락, 타액 같은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가 전부 다 사라져버렸군요. 전부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찰이 사실상 범죄 현장을 스스로 오염시키라고 판을 깔아준 셈이 된 겁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그럼 현장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사라진 물건들이 범인의 기이한 행동을 추론하게 하는 단서가 됐습니다. 바로 찻상과 망치입니다. 찻상이랑 망치요? 며칠 뒤에 이윤희 씨 아버지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가 딸의 찻상을 발견했는데 그 상태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잠깐만요. 찻상 다리 4개만 드라이버로 풀어서 사라졌다니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굳이 왜 그런 번거로운 짓을 했을까요? 그냥 통째로 버리면 될 텐데요. 그게 바로 범인의 치밀함과 냉정함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당신이 범인이라면 혈흔이나 DNA 같은 증거가 묻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범행에 직접 사용됐거나 시신을 지지했던 다리 부분이겠죠? 그렇죠. 상판은 비교적 깨끗했을 수 있죠. 그러니 가장 위험한 증거인 다리만 정교하게 분리해서 따로 유기하고 비교적 안전한 상판은 그냥 쓰레기 더미에 버려서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드라이버로 다리를 하나하나 풀려면 상당한 시간과 침착함이 필요했을 텐데요. 범인이 현장에서 아주 대담하게 행동했다는 증거로 보이네요. 그렇죠. 저지능적인 증거인멸 시도는 컴퓨터에서 발견됩니다. 경찰이 뒤늦게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누군가가 인터넷 기록을 삭제한 흔적을 발견해요. 그런데 컴퓨터 전체를 포맷한 게 아니라 실종 이틀 전인 6월 4일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된 8일 오후까지의 기록만 선별적으로 골라서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정 기간만 골라서 지웠다는 건 컴퓨터를 아주 잘하는 사람의 소행이라는 뜻이겠네요. 그리고 그 기간 안에 바로 성추행, 112 검색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하고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네. 자료에 따르면 이 기록이 삭제된 시점이 바로 친구들이 방을 청소하던 그 시점과 겹칩니다. 네. 그리고 그 방 청소를 도왔던 인물 중에 바로 그 유령 용의자 A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그 방을 청소했던 사람들 중에 A씨가 있었다는 건가요? 인터넷 기록이 삭제된 바로 그 시점에? 네, 자료에 따르면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소름이 돋네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인데요. 친구를 돕는다는 선의의 가면 뒤에 숨어서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가장 결정적인 디지털 증거를 직접 인멸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군요. 정황상으로는 매우 강력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A씨는 결국 풀려났고 사건은 그렇게 19년 동안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결정적인 정황 증거가 있었는데도 A씨는 풀려나고 사건은 미궁에 빠졌군요. 이대로 영원히 묻히는 줄 알았는데 자료를 보면 무려 19년이 지난 올해 2025년에 이 사건이 정말 기이한 방식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네,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동기 A씨가 19년 만에 다시 체포됩니다. 혐의가 아주 기괴합니다. 이윤희 씨 아버지가 딸을 찾기 위해 시내 곳곳에 세워둔 딸의 등신대, 그러니까 전신 사진 간판을 상습적으로 훼손한 혐의였습니다. 19년 동안 조용히 살던 사람이 왜 갑자기 그런 짓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범인으로 몰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다고 변명했다던데요. 그 변명 자체가 그의 심리를 분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의 범행 방식을 보면 이건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에요. 마스크와 수술용 장갑까지 끼고 미리 준비한 칼로 등신대의 목 부분을 정확히 노려서 자르는 등 대단히 계획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걸 분석하면 정말 섬뜩하겠네요. 그 등신대는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피해자의 대리물, 그러니까 프록시가 된 거군요. 프록시요, 대리인이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범인의 무의식 속에서는 그 등신대가 곧 이윤희 씨 그 자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칼로 목을 긋는 행위는 단순히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가 아니라 19년 전 자신이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그 공격적인 행위를 상징적으로 다시 한번 저지르는 범행 재현에 가깝습니다. 범행 재현? 네. 19년간 억눌려왔던 폭력성과 죄의식이 뒤틀린 형태로 터져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네요. 보통 억울하면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지 피해자의 형상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심지어 그는 이윤희 씨 아버지를 상대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맞고소까지 했다고요. 그게 바로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이 전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켜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자신을 향한 의심의 본질을 흐리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죠.
나를 괴롭히는 건 과거가 아니라 저 피해자 가족이다.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심리적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인 거죠. 결국 그의 이런 비정상적인 집착과 폭력성이 아이러니하게도 19년 전 그가 왜 유력한 용의자였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네요. 그렇죠. 19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그 사건의 그림자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정리해보면 성범죄 위협 속에서 그녀가 남긴 마지막 디지털 SOS 112는 끝내 외부로 전송되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안일한 초기 수사와 오염된 현장, 그리고 19년이라는 시간. 우리가 범인을 놓친 이유는 너무나도 많았네요. 그래서 2024년 이윤희 씨 가족은 결국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후에 국가 시스템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족의 외침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네. 왜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한 개인의 절박한 구조 요청에 응답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정의가 어떻게, 얼마나 쉽게 실패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처절한 사례인 거죠. 2025년 용의자 A씨의 등신대 훼손 사건은 이 잊혀가던 사건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명확하게 알려준 셈이죠. 범인은 여전히 19년 전 그날의 어둠 속에 살고 있으며 진실이 드러날까 봐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여기서 당신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생각은 이겁니다. 19년 전 엔터키를 누르지 못한 채 멈춰버린 10일2라는 디지털 기록. 이 희미한 속삭임을 마침내 정의의 외침으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바로 범인이 19년 동안 필사적으로 감춰왔던 그 두려움의 실체를 정면으로 파고드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